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섭다. 고층 빌딩 사이로 부는 바람은 사람의 옷깃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든다. 한도연은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팀장, 숫자와 증빙 서류, 오차 없는 장부가 그의 하루를 채웠다. 그는 정확함을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의 숫자가 어긋나면 밤을 새워서라도 원인을 찾아냈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숫자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이라 불렀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도연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숫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는 그 사이에서 미세한 오차를 찾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린 것은 오전 10시 무렵이었다. 낯선 지역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한도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청옥리 파출소입니다. 부친 되시는 한석주 어르신께서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연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펜이 책상 위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다. 아니, 실감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감 나고 싶지 않았다. 한석주, 도연의 아버지. 청옥리에서 30년 넘게 저울방을 운영해온 사람이었다. 정심저울방. 정직한 마음이라는 뜻의 간판을 내걸고 평생 저울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해왔다. 도연은 그 간판을 떠올릴 때마다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정직이라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나란히 놓이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 경찰관은 장례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갔다. 도연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메모지에 몇 가지를 받아 적었다. 발인 날짜, 장례식장 위치, 연락처.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알아차렸다.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무실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다. 동료 하나가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을 때에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멈춰 있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도연의 목소리는 낯설게 갈라졌다. 스스로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20년 넘게 거의 남처럼 지내온 사람이었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안부 전화만 주고받았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것이 언제인지조차 가물가물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짐을 챙겨 기차역으로 향했다. 청옥리로 가는 열차는 하루에 3번뿐이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빌딩 숲이 점차 낮은 건물들로 다시 논밭으로 바뀌어 갔다. 그 풍경의 변화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기억은 원하지 않아도 떠올랐다. 어린 시절 저울방 뒷방에서 숙제를 하던 자신의 모습,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아버지의 낮은 숨소리. 손님이 오면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한 눈금도 속이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도연의 유년기 전체를 관통하는 후렴구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도연이 기억하는 것은 그 원칙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했다. 학교 준비물을 살 돈이 부족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던 날들. 남들은 다 가진 것을 가지지 못했던 시절.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에서 가장 큰 손님이었던 포목상 주인이 저울을 속여달라 부탁했을 때 아버지가 단호히 거절하며 그 손님을 영영 잃었던 그날의 기억. 그날 이후 저울방의 형편은 눈에 띄게 어려워졌다. 도연은 그때 12살이었다. 어머니가 밤늦게 삭바느질을 하며 눈물을 훔치던 모습을 그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어린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버지는 그 정직함이라는 것을 위해 가족의 삶을 희생시켜야 했을까?
그 원망은 세월이 흐르며 옅어지기는커녕 도연의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굳어져 갔다. 기차가 청우역에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은 더욱 낯익어졌다. 낮은 산등성이와 굽이진 개울, 오래된 정미소의 굴뚝. 도연은 20살에 이 마을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다시 이곳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것이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명절에도, 아버지의 생신에도 그는 도망치듯 서울로 향했고 그 도망이 25해 동안 이어졌다. 기차가 서서히 멈추어 섰다.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열차에서 내렸다. 플랫폼에 내려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기였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을지 도연은 상상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홀로 눈을 감았을지 아니면 저울방 한켠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지도 알지 못했다. 그는 그것을 물어볼 사람조차 마땅치 않다는 사실에 새삼 서글퍼졌다. 25해의 침묵이 만들어낸 거리는 그렇게 컸다. 역 앞에는 낯익은 택시 한 대가 서 있었다. 도연은 말없이 올라탔다. 기사는 그의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석주 어르신 아드님이시죠?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기사는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차를 몰았다. 창밖으로 청옥리의 겨울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 풍경 속 어딘가에 도연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택시는 오래된 신장로를 따라 달렸다. 길 양옆으로 늘어선 낮은 담장들, 겨울 채비를 마친 감나무들이 스쳐 지나갔다. 도연은 차창에 이마를 살짝 기댄 채 눈을 감았다. 20살, 이 길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날도 겨울이었다. 도연은 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채 아버지 앞에 섰다. 저 서울로 가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을 도연은 그때 읽어내지 못했다. 서운함이었는지 안도였는지 혹은 다른 무엇이었는지 아버지는 그저 그래, 가거라 하고 짧게 답했을 뿐이었다. 배웅도 없었다. 도연은 그 무심함이 서운했고 동시에 그 무심함이 오히려 마음 편했다. 그렇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떠났다. 이후 도연은 명절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고향행을 미뤘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 시험을 준비한다는 핑계, 나중에는 그저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대신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얼굴을 비쳤다. 그러나 5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마저도 끊겼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형식적인 안부 문자 몇 줄만이 오갈 뿐이었다. 택시가 마을 어귀로 접어들자 낯익은 정미소 굴뚝이 보이기 시작했다. 도연은 눈을 떴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놀던 개울가, 겨울이면 살얼음이 얼던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다리가 놓여 있었다. 세월은 마을의 풍경도 조금씩 바꾸어 놓았지만 그 아래 흐르는 정서만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했다. 다 왔습니다. 기사의 말에 도연은 정신을 차렸다. 창밖으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심저울방.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나무 간판이었지만 글씨체만은 또렷했다. 아버지가 손수 새긴 글씨였다. 도연은 택시에서 내려 그 간판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진열대 위에 놓인 크고 작은 저울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먼지가 내려앉은 저울추들, 손잡이가 반질반질하게 다른 대저울. 도연은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가게 옆 골목으로 들어서면 살림집으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그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문을 열었다.
차갑고 고요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다. 아버지가 없는 집. 그 사실이 비로소 실감으로 다가왔다. 도연은 문지방을 넘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곳에 돌아온 것인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도연은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소파, 빛바랜 벽지,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놓인 재봉틀.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이었다. 도연은 그 재봉틀에 손을 가만히 얹어보았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이 집에서 홀로 5년을 살아냈다. 도연은 그 5년의 시간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자식도 아내도 없이 낡은 저울방을 지키며 홀로 밥을 짓고 잠을 청했을 아버지의 하루하루가 이제야 무겁게 다가왔다. 부엌으로 걸음을 옮기니 싱크대 위에는 단출한 그릇 몇 개가 가지런히 엎어져 있었다. 혼자 사는 사람 특유의 정갈함이 느껴지는 살림이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밑반찬 몇 가지와 함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우유 한 팩이 놓여 있었다. 도연은 그 우유팩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아마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장을 보았을 때 사두었을 물건일 것이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물건 하나가 아버지의 부재를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실감케 했다. 도연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쉽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내일 있을 장례 절차를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려 했지만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언제였는지 그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도 지난 추석 형식적인 안부 문자 몇 줄이 전부였을 것이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제 안은 냉기로 가득했다. 보일러가 꺼진 지 며칠은 된 듯했다. 도연은 손끝이 시린 것을 느끼며 거실을 둘러보았다. 세간살이는 그가 떠나던 20살 무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낡은 자개장롱, 색이 바랜 달력,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 사진 속에서 어린 도연은 부모님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장례 절차를 도와주었다. 마을회관 어귀에 작은 상청이 차려졌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도연은 상주 자리에 앉아 낯익은 얼굴들과 낯선 얼굴들을 번갈아 마주했다. 다들 그를 알아보았지만 25해의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 때문인지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눈빛만 건넸다. 발인 날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드리워 있었다. 도연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행렬을 따랐다. 사진 속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을 보며 도연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픔이라기보다는 텅 빈 기분이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존재가 이제 정말로 사라졌다는 어떤 확인 같은 감정이었다. 봉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도연의 머릿속에는 낡은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그가 12살이던 해의 어느 늦가을, 마을에서 가장 큰 포목상을 운영하던 최 사장이 저울방을 찾아온 날이었다. 최 사장은 두툼한 봉투를 내밀며 아버지에게 은밀히 부탁했다. 한 사장, 이번 물건들 무게 좀 살짝만 조정해 줄 수 없겠나.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손해볼 순 없지 않은가. 어린 도연은 뒷방에서 그 대화를 몰래 엿들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도연은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곧이어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최 사장님, 저울은 사람의 양심을 대신하는 물건입니다. 제가 이 저울에 손을 대는 순간 이 가게를 찾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배신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합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봉투를 도로 집어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두고 보시오, 한 사장. 이 마을에서 다시는 장사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 그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최 사장은 마을에서 영향력이 큰 상인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여러 거래처가 저울방과의 거래를 끊었다. 그의 저울방의 형편은 눈에 띄게 어려워졌다. 도연은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조금만 눈 감아주면 될 일을 가족의 생계까지 걸어가며 지켜야 했을까. 어린 도연의 눈에 아버지의 고집은 융통성 없는 아집으로만 보였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새 신발을 신고 올 때 도연은 낡은 신발을 신고 다녀야 했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원망이 자라났다.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노인 한 분이 도연의 옆으로 다가왔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자네가 도연이구먼. 많이 컸네. 노인의 목소리에는 예정이 묻어났다. 도연은 예의상 고개를 숙였다. 자네 아버지, 참 고지식한 양반이었지. 노인이 나직이 말했다. 도연은 순간 그 말에 실린 뉘앙스를 가늠하지 못했다. 비난인지, 그리움인지.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앞서 걸어갔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저울방 안으로 들어섰다. 오랜만에 들이는 발걸음이었다. 진열대 위에는 크고 작은 저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대저울, 접시저울, 그리고 정교하게 세공된 노쇠 저울추들.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위에도 아버지의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작업대 위에는 미완성인 저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손보던 물건인 듯했다. 도연은 그 저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눈금 하나하나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새겨져 있었다. 문득 그는 아버지가 평생 이 작은 눈금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걸었을지 어렴풋이 짐작해 보았다. 그러나 그 짐작은 곧 다시 오래된 원망 속으로 가라앉았다. 정직이라는 것이 결국 가족보다 중요했던 것 아니냐는 물음이 여전히 그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 도연은 마당 한쪽에 놓인 평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겨울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때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대문을 들어섰다. 어린 시절 옆집에 살던 미숙이었다. 지금은 마을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다고 이웃 아주머니가 귀띔해준 적이 있었다. 오랜만이야, 도연아. 미숙이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도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20해가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침묵이 잠시 흘렀다.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 우리 학교 아이들 준비물 저울방에서 몰래 챙겨주시고는 하셨거든. 미숙의 말에 도연은 순간 멈칫했다. 그러나 그는 곧 그 말을 예의상하는 인사치레로 여기고 흘려들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말들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난 그런 아버지는 잘 몰라. 도연의 대답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다. 미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자신의 말투가 지나쳤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곧 다시 무심한 얼굴로 돌아갔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가고 집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도연은 홀로 남은 빈소를 정리하다 저울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오래된 불빛이 깜박이며 켜졌다. 작업대와 진열대, 벽에 걸린 각종 공구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도연은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어릴 적 이곳에서 숙제를 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손님을 대할 때와 자신을 대할 때의 표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늘 무뚝뚝했고 칭찬에 인색했다.
도연이 전교 1등을 했던 날에도 아버지는 그저 그래, 수고했다 한마디뿐이었다. 도연은 그 짧은 반응이 못내 서운했다.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자랑스러워하며 안아주는 모습을 도연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진열대 유리 안쪽에는 오래된 노쇠 저울 하나가 유독 반짝이고 있었다. 다른 물건들과 달리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도연은 그것이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어릴 적 그 저울에 손을 대려다 아버지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었다. 이건 함부로 만지는 물건이 아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엄격함으로만 들렸다. 작업대 앞에 앉아 도연은 문득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낡은 서랍이었다. 그러나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서랍에 손이 갔다. 그는 서랍을 천천히 당겨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낡은 공구들 사이로 손때 묻은 장부 한 권이 눈에 띄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장부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장부가 앞으로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빈소를 지키는 동안 도연은 문상객들의 방명록을 정리하며 무심코 이름들을 눈으로 훑었다. 낯선 이름들 사이로 익숙한 이름 몇몇이 눈에 띄었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 옆 동네 이발소 주인, 그리고 한때 아버지와 자주 다투었다던 옆집 아저씨까지. 도연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먼 걸음을 했을지 헤아려 보았다. 단순한 예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자 상청을 지키던 도연은 홀로 향불 앞에 앉아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등굣길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늘 앞장서서 걸었고 도연은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야 했다. 손을 잡아주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늘 도연이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했다. 그때는 무심함이라 여겼던 그 걸음걸이가 이제 와 생각해보니 나름의 배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어린 시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벽지도 책상도 그대로였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빛바랜 공책들과 함께 그가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 한 장이 나왔다. 그림 속에는 저울방 앞에 나란히 선 세 식구가 그려져 있었다. 서투른 크레파스 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 조심스럽게 다시 서랍에 넣어두었다. 장부의 표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겉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정심장준 싱장이라 적혀 있었다. 도연은 잠시 그 글씨를 바라보다 천천히 장부를 펼쳤다. 첫 장에는 날짜와 손님의 이름, 그리고 수리한 저울의 종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평범한 거래 장부였다. 도연은 무심히 책장을 넘겼다. 그런데 몇 장을 넘기자 낯선 표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름 옆에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진 항목들이었다. 그 옆에는 탕감이라는 두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다.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탕감이라니. 회계 일을 오래 해온 그에게 이 단어는 익숙했다. 빚이나 대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었다. 그는 페이지를 좀 더 넘겨보았다. 탕감이라 표시된 항목은 한둘이 아니었다. 적게는 수리비 몇 푼부터 많게는 새 저울 한 대 값까지. 곳곳에 그 표시가 남아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도연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셈에 있어서만큼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손님이 100원이라도 덜 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갔다. 그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래를 무상으로 처리했단 말인가. 도연은 장부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탕감 항목 옆에는 작은 글씨로 짧은 메모들이 덧붙여져 있었다.
김씨 할머니, 남편 병원비로 어려움. 박씨네 흉년으로 형편 어려움. 이씨 아저씨, 자녀 학비 때문에. 하나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이 담담하게 적혀 있었다. 도연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랍을 다시 살펴보았다. 장부 아래에는 나무로 짠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상자였다. 도연은 그 상자를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뚜껑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상자를 바라보다 작업대 옆에 놓인 공구함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찾아냈다. 회계 일을 하며 늘 정확함을 추구했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규칙을 어기고서라도 상자 안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물쇠의 나사를 풀어냈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크고 작은 노쇠 저울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나 평범한 저울추가 아니었다. 하나하나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도연은 가장 위에 놓인 추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표면에는 미숙이네, 5학년 졸업, 하나뿐인 딸이라는 글씨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다음 추를 집어들었다. 정미소 최씨, 화재로 전 재산 이름. 또 다른 추에는 청옥교회 목사님, 겨울 난방비 부족. 도연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하나씩 추를 꺼내보았다.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사연이 마치 작은 비석에 새겨진 것처럼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그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과 이 상자 속에 담긴 이야기가 도무지 겹쳐지지 않았다. 냉정하고 고지식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새겨 간직해왔단 말인가. 상자 맨 아래에는 유독 크고 무거운 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표면에는 다른 것들과는 다른 조금 떨리는 필체로 새겨진 글씨가 있었다. 도연은 그 글씨를 읽어 내려가다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도연이 대학 합격.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도연은 그 추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겨울밤에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작업대 위 낡은 전등만이 상자 속 저울추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겨넣은 또 하나의 저울이었다. 도연은 상자 안의 추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 작업대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다. 개수는 어림잡아도 50개는 넘어 보였다. 그는 회계사 특유의 습관대로 무의식 중에 손끝으로 개수를 헤아리며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37, 38. 세는 손길이 점점 느려졌다. 이름 하나하나가 낯익거나 혹은 완전히 낯설었다. 낯익은 이름 앞에서는 옛 기억이 스쳤고 낯선 이름 앞에서는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이 궁금해졌다. 권씨 아저씨, 다리 다쳐서 반년일 못함. 순자 할머니, 손주 셋 홀로 키움. 이장님 댁, 지붕 무너짐. 도연은 그 짧은 문장들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고단했던 삶을 읽어냈다. 아버지는 그들의 사연을 일일이 캐묻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저울을 고치러 온 손님의 낡은 옷차림과 지친 얼굴, 몇 마디 안 되는 대화 속에서 그 형편을 짐작하고 조용히 값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에 새겨 넣었을 것이다. 도연은 문득 이 모든 추들이 만들어지기까지 들었을 시간을 생각했다. 노쇠에 글씨를 새기는 일은 결코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다. 정과 망치로 한 획 한 획을 새겨야 했고 자칫 힘 조절을 잘못하면 추 전체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었다.
아버지는 밤이 깊도록 이 작은 상자 앞에 홀로 앉아 낮 동안 만난 사람들의 사연을 손끝으로 새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연은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어왔다. 그는 다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추를 집어들었다. 표면은 다른 추들보다 유독 매끄럽게 달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오랜 세월 그것을 손에 쥐고 어루만졌던 것처럼. 도연은 그 감촉에서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아버지는 아마도 이 추를 자주 꺼내 만졌을 것이다. 서울로 떠난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말로는 다하지 못한 그리움을 이 작은 쇳덩이에 담아 쓰다듬었을 것이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겨울밤의 별들이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추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25년 동안 쌓아온 원망이 이 작은 물건 하나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원망 위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낯설고도 조심스러운 감정이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다. 도연은 상자와 장부를 조심스럽게 챙겨 방으로 가져갔다. 오늘 밤은 도저히 그냥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장부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낡은 장부 속에 자신이 몰랐던 또 다른 아버지의 얼굴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도연은 문득 회계 감사 업무를 하며 숱하게 마주했던 장부들을 떠올렸다. 그가 다뤄온 장부들은 언제나 이익과 손실, 자산과 부채로 채워진 차가운 숫자의 나열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이 낡은 장부는 숫자 대신 사람의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장부라는 것이 반드시 차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그는 상자 뚜껑 안쪽에 붙어있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었다. 이 상자를 열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일 것이다. 부디 이 안의 이름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아주기를. 이들은 모두 내 삶의 증인들이다. 도연은 그 문장을 읽으며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이 상자가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아들이 이것을 발견하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도연은 상자를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다 구석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처음 상자를 열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열쇠에는 낡은 실이 매어 있고 그 끝에 작은 종이표가 달려 있었다.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열쇠는 도연이에게. 도연은 그 열쇠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어디에 쓰이는 열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그 쓰임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저울방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가게로 나왔다. 상속 절차와 가게 정리를 도와줄 부동산 중개인과의 약속이 오후로 잡혀 있었다. 그는 애초에 이곳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가게와 집을 정리해 처분한 뒤 곧바로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젯밤 발견한 상자가 그 계획을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었다. 가게 안을 정리하던 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발의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다. 손에는 낡은 저울 하나를 들고 있었다. 저기 저울방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와봤네. 노파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은 잠시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파의 얼굴에 짙은 슬픔이 스쳤다. 그래, 한 사장이 갔구먼. 노파는 나직이 탄식했다. 이 저울 30년 전에 한 사장이 만들어준 거야.
우리 남편이 장사할 때 쓰던 건데 요즘도 가끔 꺼냈어. 눈금이 어찌나 정확한지. 다른 데서 산 저울보다 훨씬 오래 가더라고. 노파는 저울을 쓰다듬으며 예시를 회상하듯 말을 이었다. 그 시절에 우리 집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니 저울 고칠 돈이 어디 있었겠나. 그런데 한 사장이 그냥 고쳐주면서 그러더라고. 돈은 나중에 형편 되실 때 주십시오. 근데 그 나중이라는 게 결국 한 번도 안 왔어. 우리도 잊고 살았고 한 사장도 한 번을 채근하지 않더라고.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어젯밤 상자 속에서 보았던 이름들을 떠올렸다. 노파가 말한 이야기와 장부 속 메모들이 정확히 겹쳐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버지가 그런 일을 많이 하셨나요? 노파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많이가 뭔가. 이 마을에서 한 사장한테 신세 안 진 집이 별로 없을 걸세. 다만 그 양반이 워낙 말이 없어서 다들 쉬쉬하고 넘어갔지. 자기 입으로 생색내는 법이 없었으니까. 노파가 돌아간 뒤 도연은 가게 앞 평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때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도연을 알아보고는 반갑게 다가왔다. 도연이 아니냐. 나 기억 안 나? 어릴 때 같이 개울에서 놀던 형철이. 도연은 희미하게 기억을 더듬었다. 옆집에 살던 형철이었다. 형철은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버님 참 안타깝게 됐다. 근데 도연아, 너희 아버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철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다 크게 망했던 거 기억나?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진짜 말이 아니었거든. 근데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저울수리 일을 조금씩 맡기시더라고. 사실 별로 고칠 것도 없는 저울들을 일부러 가져다 주시면서 수고비를 챙겨주셨던 거야. 나중에야 그게 도와주려고 그러셨던 거란 걸 알았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일거리를 주는 척하면서 말이야. 도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알던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샘에 밝은 냉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꺼내놓는 이야기 속 아버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도연은 문득 궁금해졌다. 그렇다면 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토록 무뚝뚝했던 것일까? 왜 아들에게는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것일까? 형철이 돌아간 뒤에도 도연은 한동안 평상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겨울 햇살이 짧게 마당을 비추었다가 이내 서쪽으로 기울어 갔다. 그때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는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앞을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었다. 저기 한 사장님 아드님 되시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는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희가 이 마을에 처음 슈퍼를 열었을 때 저울이 고장나서 장사를 못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사장님이 밤늦게 와서 손수 고쳐주시고 값도 안 받으셨어요.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다음에 형편되면 주십시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몇 년이 지나도 안 왔어요. 저희가 죄송해서 몇 번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괜찮다고 다른 손님들 저울이나 잘 챙겨달라고만 하셨어요. 부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도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평생 원망해온 아버지의 고집이 실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무뚝뚝함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로. 부부가 떠난 뒤 도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다.
그는 어젯밤 다 읽지 못한 장부를 펼쳐놓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페이지를 넘겼다. 문득 그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온정을 베풀면서도 어째서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정작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그 온기를 나누어 주지 않았던 것일까? 도연의 마음속에는 감동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뒤엉켜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서야 도연은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직 이 가게를, 이 마을을,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정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며칠 미루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어두워진 마당에 잠시 서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서울에서의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정확한 숫자, 빈틈없는 감사 보고서, 그리고 그 이면에 메마른 인간관계. 그는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감사팀장이었지만 정작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을 사람 하나 마땅치 않았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는 늘 자신이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오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쩌면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원망보다 더 깊은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정확함을 향한 집착, 타인에게 곁을 잘 내주지 못하는 성정, 그것들은 어쩌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집 안으로 들어온 도연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잠시 멈춰섰다. 사진 속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지 궁금해졌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두둔했었다. 내 아버지가 말은 안 해도 속은 여린 사람이다. 어린 도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야 조금씩 그 말의 의미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고 있었다. 저녁 무렵 도연은 마을 슈퍼에서 간단히 저녁거리를 사서 돌아오는 길에 낯익은 얼굴 하나를 더 만났다. 초등학교 시절 짝꿍이었던 여자아이. 이제는 마을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정희였다. 정희는 도연을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도연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버님 소식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 너희 아버님이 저울 수리비를 몇 년째 안 받으셨다는 거 알아? 할머니가 늘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고마워하셨어. 도연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들을 하나씩 모아가고 있었다. 마치 조각난 퍼즐을 맞추듯 그는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삶을 서서히 완성해가고 있었다. 도연은 그날 밤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수첩에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회계사로서의 습관처럼 그는 이름과 날짜, 사연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기록은 여느 감사 보고서와는 달랐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수첩의 페이지가 하나둘 채워질수록 도연의 마음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초상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도연은 서울 회사에 며칠 더 휴가를 요청했다. 상사는 의아해하면서도 그의 사정을 헤아려 승낙해 주었다. 도연은 그 며칠 동안 저울방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물건을 처분하기 위한 정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흔적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펴보고 싶어졌다. 작업대 아래 오래된 나무 괴짝을 발견한 것은 정리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괴짝 안에는 낡은 공구들과 함께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우표가 붙어 있지 않았다. 발신도 수신도 아버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도연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모두 도연에게 쓴 것이었다. 그러나 단 한 통도 붙여지지 않은 채였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도연아, 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참 기뻤다. 그러나 그 기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평생 말주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내 할아버지도 그러셨다. 우리 집안 남자들은 다들 말보다 손으로 마음을 전하는데 익숙했던 것 같다. 도연은 그 문장을 읽으며 목이 메어왔다. 그는 다음 문장으로 눈을 옮겼다. 내가 서울로 떠나던 날, 나는 배웅하지 않았다. 내가 서운해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들었다. 사실은 배웅하러 나갈 자신이 없었다. 내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 눈물을 참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모습을 너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방 안에 앉아 내가 골목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창밖을 보고만 있었다. 도연은 편지를 쥔 손을 떨구었다. 그는 한동안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20살, 그가 아버지의 무심함이라 여겼던 그 순간이 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뒤흔들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다음 편지를 집어들었다. 도연아, 내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신문 동창회 소식란에서 보았다. 내가 직접 전화로 알려주지 않아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한다. 나 역시 너에게 곁을 잘 내어주지 못한 아비였으니 말이다. 정직하게 숫자를 다루는 일을 내가 선택했다는 것이 나는 내심 자랑스러웠다. 어쩌면 너는 내가 평생 저울로 지키려 했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도연은 그 대목에서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믿어왔다. 저울방의 가난과 고지식함으로부터 도망쳐 전혀 다른 세계에서 성공을 일구었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아들이 선택한 숫자의 세계가 자신이 평생 지켜온 저울의 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세 번째 편지는 조금 더 최근에 쓰인 듯했다. 필체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도연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큰 병은 아니라니 걱정 말거라. 다만 요즘 들어 자꾸 옛 생각이 난다. 내 어미가 떠난 뒤로 이 집이 유난히 조용하다. 가끔은 내가 어릴 적 이 방에서 숙제하던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기도 한다. 나는 내게 살갑게 대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늘 너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한참을 흐느꼈다.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다. 저울방 안,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25해 동안 얼어붙어 있던 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괴짝 안에는 편지가 한 통 더 남아 있었다. 도연은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날짜를 보니 불과 2달 전에 쓰인 것이었다. 도연아, 요즘 부쩍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울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0이 훌쩍 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구나. 나는 내가 넘어졌을 때 달려가 안아주지 못했다. 다른 부모들처럼 소리내어 응원하지도 못했다. 그저 저 멀리서 지켜보며 내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는지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요즘 몸이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큰 걱정 말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살아온 세월만큼 몸도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혹시 내가 갑자기 떠나게 되더라도 너는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내 몫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게 직접 이 말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랑한다. 도연아. 서투른 아비였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어느 아비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도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창밖의 눈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이 편지들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보았다. 홀로 앉아 몇 번이고 문장을 고쳐 쓰다가 끝내 붙이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을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왜 붙이지 않았을까?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편지들이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도 끝내 전하지 못할 용기의 부족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그 편지들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아들의 손에 닿았다. 너무 늦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도연은 그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닿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는 편지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품에 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의 눈은 어느새 마당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도연은 오랜만에 아버지가 살았던 이 작은 집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다. 괴짝 바닥에는 편지 외에도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서투르게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도연이 100일. 이이가 밤새 안고 재웠어요. 도연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늘 무뚝뚝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사진 속 젊은 아버지의 얼굴에는 서툴지만 분명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갓난아기였을 때는 기억할 수 없는 시간들을 상상해 보았다. 밤새 우는 아이를 안고 이리저리 서성였을 아버지의 모습. 아마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다정한 말들을 건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가족이 겪은 시련들이 쌓이면서 아버지는 점점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갔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을 홀로 견뎌내야 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도연은 사진을 편지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그것들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어 보기 시작했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의 자리에 이제는 조금씩 이해와 그리움이 들어차고 있었다. 밤이 더욱 깊어졌지만 도연은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는 편지 3통을 다시 순서대로 읽어보며 각 편지가 쓰인 시기와 그 무렵 자신의 삶을 하나씩 대조해 보았다. 첫 번째 편지가 쓰인 시기. 도연은 한창 신입사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두 번째 편지가 쓰인 시기는 그가 과장으로 승진하여 정신없이 지내던 때였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쓰인 편지의 시기는 불과 2달 전. 도연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아버지의 안부 전화를 2번이나 받지 못하고 지나쳤던 무렵이었다. 도연은 그 사실을 깨닫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버지가 편지를 쓰던 바로 그 시기에 자신은 부재 중, 전화 알림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그 짧은 통화조차 얼마나 소중히 여겼을지 이제야 깨달았다. 늦은 밤, 홀로 앉아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도연은 그 답을 이제 영영 직접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왔다. 다음 날 도연은 마을 어귀에 사는 아버지의 오랜 벗, 임노인을 찾아갔다. 아버지와 동갑내기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사이라고 조문객 중 누군가가 귀띔해준 인물이었다. 임노인은 작은 한옥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도연이 찾아가자 그는 반가운 반, 놀라운 반의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자네가 여기까지 웬일인가? 임노인은 도연을 방으로 들이며 물었다. 도연은 상자와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임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예시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자네 할아버지, 그러니까 석주의 아버지 말일세. 그분도 원래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셨어. 그런데 자네가 태어나기 한참 전 큰 흉년이 든 해가 있었지. 그해 가을 마을에 곡물을 사러 온 상인이 있었는데 그자가 쓰던 저울이 눈금을 속인 물건이었어. 농민들이 애써 지은 곡식을 그자에게 팔았는데 저울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도록 조작되어 있었던 거야. 다들 그것도 모르고 헐값에 곡식을 넘겼지. 도연은 숨을 죽이고 임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노인은 잠시 마른 기침을 하고 말을 이었다. 자네 할아버지도 그에 지은 곡식을 몽땅 그 저울로 팔았어. 나중에서야 저울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늦은 뒤였지. 그 상인은 이문을 챙겨 마을을 떠난 뒤였고 자네 할아버지네는 그의 겨울을 나기도 힘들 만큼 큰 손해를 입었어.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살던 땅까지 넘기게 됐지. 그 충격으로 할아버지는 몸져 누우셨고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도연은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저울의 정직함에 집착했는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임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자네 아버지가 그때 겨우 15이었어. 아버지를 잃고 살던 땅도 잃고 어린 나이에 그 모든 걸 지켜봐야 했지. 그날 이후로 석주는 늘 말하곤 했어. 저울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면 나는 절대 그런 저울을 만들지 않겠다고. 그 다짐 하나로 저울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돈 버는 장사를 하라고 말렸지만 석주는 끝까지 그 길을 고집했어. 도연은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는 이제껏 아버지의 고집을 그저 완고함으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그 고집의 뿌리에는 어린 시절 겪은 참혹한 경험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직한 저울이란 석주에게는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비극에 대한 맹세였던 것이다. 그러니 최 사장 일도 이해가 갈 걸세. 임 노인이 덧붙였다. 그때 자네 아버지가 눈 딱 감고 눈금 하나만 속여줬으면 가족들 고생도 덜었을 거야. 그런데 석주는 그럴 수 없었던 거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과 똑같은 짓을 자기 손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거야.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일방적으로 원망해왔는지 깨달았다. 어린 시절의 가난, 친구들 앞에서의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탓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버지가 감당해야 했던 더 크고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짊어지고도 아버지는 끝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석주가 참 힘들게 살았지. 그래도 그 사람만큼 정직하게 산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임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도연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임노인의 집을 나서는 길, 겨울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일부러 먼 길을 돌아 걸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개울을 따라 걸으며 그는 할아버지의 삶을 상상해 보았다. 만나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였지만 그가 겪었을 절망과 좌절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다가왔다. 흉년으로 애써 지은 곡식을 헐값에 넘기고 그마저도 조작된 저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의 그 참담함. 그리고 결국 살던 땅까지 잃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15살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도연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웠다. 그 나이의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상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실 속에서 아버지는 원망이나 좌절 대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품었다. 그리고 그 다짐을 평생에 걸쳐 지켜냈다. 도연은 문득 자신이 선택한 회계사라는 직업을 떠올렸다. 그는 늘 자신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숫자와 장부, 정확한 계산이라는 세계.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세계 역시 결국은 누군가를 속이지 않기 위한, 정직함을 지키기 위한 세계였다. 회계감사란 결국 숨겨진 오류와 거짓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일이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그림자가 실은 자신의 직업, 선택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는 것을. 저물어가는 겨울해가 개울물 위로 붉게 부서지고 있었다. 도연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 짊어졌던 무게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나 원칙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를 딛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는 가족의 편안함마저 기꺼이 내려놓아야 했던 것이다. 도연은 그 사실이 못내 아프면서도 동시에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정심장을 다시 펼쳐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이번에는 탕감이라 적힌 항목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값을 치른 거래들도 눈여겨보았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값을 받은 거래와 받지 않은 거래 사이에 어떤 기준을 두었는지 궁금해졌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 기준이 조금씩 드러났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값을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퍼주는 식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종종 다른 명목의 소일거리를 만들어 정당한 대가처럼 값을 치르게 했다. 형철의 아버지에게 있지도 않은 수리를 맡겼던 것처럼 도연은 그 세심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가 알던 아버지는 그저 무뚝뚝하고 셈이 정확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장부 속 아버지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섬세한 사람이었다. 다만 그 섬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다정함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도연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 내려갔다. 마지막 장에는 날짜 없이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정직은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다. 그러나 그 손해는 언젠가 반드시 사람의 마음으로 되돌아온다. 도연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증명해온 진실이었다. 임노인의 집에서 나와 돌아오는 길. 도연은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정자에 잠시 걸터 앉았다. 정자 기둥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문득 이 정자가 할아버지 세대부터 마을 사람들의 쉼터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어쩌면 조작된 저울로 곡식을 넘기던 그 흉년의 가을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 정자에 모여 앉아 억울함을 토로했을지 모른다. 도연은 그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저울이라는 물건에 인생을 걸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저항이었다. 도연은 정자에 앉아 오래도록 마을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 낮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정겹게 느껴졌다. 도연은 정자에서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기며 임 노인이 마지막으로 건넸던 말을 곱씹었다. 석주가 참 힘들게 살았지. 그래도 그 사람만큼 정직하게 산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부터는 자신도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그러나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다정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유품을 정리하다 오래된 나무 문갑 하나를 발견했다. 안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문갑이었다. 그는 그 안에서 빛바랜 사진첩과 함께 낡은 만년필, 그리고 몇 장의 서류를 찾아냈다. 서류 뭉치를 넘기던 중 도연의 손끝이 어느 한 장에서 멈췄다. 그것은 대학교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었다. 도연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의 것이었다. 영수증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회중식의 처분금 포함. 도연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회중시계라니.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낡은 회중시계를 문득 떠올렸다.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그 시계는 아버지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조심스럽게 꺼내보던 물건이었다. 도연은 서랍 깊숙한 곳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 회중시계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낡은 전당포 영수증 하나가 서류 뭉치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도연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와 같은 해, 같은 달의 날짜였다. 도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곧바로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전당포를 찾아갔다. 다행히 전당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도연은 주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이 지긋한 주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영수증을 살펴보더니 잠시 기억을 더듬는 표정을 지었다. 아, 한 사장님이 맡기셨던 회중식의 말씀이시군요. 기억납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물건이라며 무척 아끼시던 시계였어요. 그날 유난히 안색이 어두우셨던 게 기억나네요. 시계를 내려놓으시면서 몇 번이고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하셨는데 주인은 말끝을 흐렸다. 그런데 그 후로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보통 그런 경우 물건을 처분하기 마련인데 저는 왠지 한 사장님 물건이라 차마 처분하지 못하고 계속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안쪽 금고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태엽 소리와 함께 안쪽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정직함을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새겨져 내려온 문구인 듯했다. 도연은 그 시계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주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날 한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등록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이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보다 오히려 후련한 표정이 스치더라고요. 마치 아들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듯이 말이죠. 도연은 그 자리에 선 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대학 시절 등록금이 예상보다 일찍 그리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마련되었다고만 생각해왔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마련해준 것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아버지가 평생 가보로 여기던 회중시계를 전당포에 맡기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결단이 있었던 것이다. 도연은 전당포 주인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시계값을 치르려 했다.
그러나 주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한 사장님께 진 신세가 얼만데요. 이 정도는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드님이 찾아가시는 게 그 양반한테는 제일 좋은 답례일 겁니다. 도연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깊이 숙였다. 시계를 품에 안고 저울방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태엽이 멈춘 시계의 초침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이 시계의 태엽을 다시 감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멈춰버린 시간을, 아버지가 남긴 마음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싶었다. 저울방에 도착한 도연은 작업대 위에 시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명절이면 아버지는 이 시계를 꺼내 손수건으로 정성스레 닦곤 했다. 어린 도연이 시계를 만지고 싶어 손을 뻗으면 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건 우리 집안의 정직함을 지키는 시계다. 너도 언젠가 어른이 되면 그 뜻을 알게 될 거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어른들의 알 수 없는 훈계로만 들렸다. 도연은 이제야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대학 시절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입학 첫 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걱정하던 그에게 아버지는 짧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었다. 돈은 마련해 놨으니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 무뚝뚝한 한마디 뒤에 대대로 내려오던 가보를 전당포에 맡기는 아버지의 결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도연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버지가 늘 그랬듯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했을 거라고 당연하게만 여겼다. 도연은 작업대 서랍에서 시계 수리 도구를 찾아 조심스럽게 태엽을 감아보았다. 오랜 세월 멈춰 있던 초침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다시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째깍, 째깍. 그 소리가 고요한 저울방 안에 나직이 울려 퍼졌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치 아버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시계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왔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온 지난 세월이 그는 못내 아쉽고 또 아팠다. 도연은 해중시계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에 걸었다. 낡은 가죽끈은 이미 사가 있었지만 시계 본체만은 여전히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이 시계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어떤 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흉년의 상처와 조작된 저울의 배신,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평생 정직을 지켜온 아버지의 삶,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시계 하나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전당포 주인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그러면서도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보다 오히려 후련한 표정이 스치더라고요. 도연은 그 표정을 상상해 보았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후련했다는 것은 그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물건의 가치보다 아들의 앞날이 언제나 우선이었다. 도연은 그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며 시계의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지금도 곁에서 아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전당포를 나서기 전 도연은 문득 궁금해져 주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이 시계를 맡기시면서 다른 말씀은 없으셨나요?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한 가지 말씀이 있으셨네요. 이 시계가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라고 새겨진 시계인데 정작 지금은 이걸 맡겨야 그 아들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마음이 짠하네요. 도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그 시계는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자 상징이었다. 그런 소중한 물건을 내려놓으면서도 아버지는 그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도연은 그 마음의 무게를 이제야 온전히 헤아리며 시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회중시계를 작업대 위 작은 받침대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다. 그는 문득 이 시계를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혹은 이 저울방을 이어받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상상을 해보았다. 아직은 먼 훗날의 일이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아버지에게서 이어져 다시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직함이라는 유산은 그렇게 형태를 바꾸어가며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밤 도연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저울방으로 향했다. 눈은 어느새 제법 두껍게 쌓여 있었다. 발자국 소리마저 삼켜버릴 만큼 고요한 밤이었다.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낮 동안 찾아낸 편지들과 회중시계, 그리고 저울추가 담긴 상자를 나란히 늘어놓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저울추를 손에 쥐었다. 도연이 대학 합격.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도연은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문득 지난 세월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명절마다 형식적으로 건넸던 안부 전화. 네, 잘 지내요. 네, 별일 없어요. 언제나 짧고 무미건조했던 대화들. 아버지가 어렵게 안부를 물어와도 도연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서둘러 끝내곤 했다. 아버지의 생신에도 명절에도 도연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고향행을 미뤘다. 그 모든 순간 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아들의 냉담함을 받아들였을까? 도연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건넨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20살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고맙다는 말조차 제대로 전한 적이 없었다. 원망이라는 감정에 갇혀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의 화해도 시도하지 않았다. 아버지.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려 보았다. 그 한마디에 담긴 그리움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그의 모습을 저울방 안 낡은 저울들만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진열대로 다가가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노쇠 저울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어릴 적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던 바로 그 저울이었다. 그는 저울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한쪽 접시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추를, 다른 쪽 접시에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들을 올려보았다. 저울은 미세하게 흔들리다 서서히 균형을 잡아갔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다. 마치 아버지가 평생 추구했던 균형이 지금 이 순간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도 다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저울 옆에 놓인 낡은 방명록 같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손님들이 남긴 감사의 메모가 적힌 공책이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 아버지가 직접 적어놓은 듯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정직한 저울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 서툰 나는 늘 내 아들을 속상하게 했을 것이다. 언젠가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도연은 그 문장 앞에서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역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무뚝뚝함이 아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끝내 그 마음을 직접 전하지는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다.
창밖의 눈은 어느덧 그쳐 있었다. 도연은 창가로 다가가 하얗게 뒤덮인 마당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가게를, 이 집을 서둘러 처분하지 않기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곳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제대로 마주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하고 싶었다. 도연은 작업대 위에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편지는 편지대로, 저울추는 저울추대로 순서를 정해 가지런히 모아두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던 중 그는 문득 회계감사 업무를 할 때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수많은 증빙 서류들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일, 숫자 하나하나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는 일. 그는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삶이라는 장부를 감사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이번 감사의 결론은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는 저울방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넘겼을 달력 페이지에는 붉은 색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하나 있었다. 도연의 생일이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전화해볼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메모 옆에는 다시 옅게 그어진 취소선이 그어져 있었다. 아마도 아버지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 끝내 걸지 못했을 것이다. 바쁘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는지, 혹은 자신의 서투른 말투로 아들을 귀찮게 할까 걱정했는지, 도연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취소선 하나가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 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도연은 그 달력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어 지갑 속에 간직했다. 그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남긴 이 모든 흔적들을 단순히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고. 그 흔적들 속에서 발견한 사랑을 자신의 남은 삶 속에서 어떻게든 갚아나가겠다고. 도연은 문득 자신의 지난 결혼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결혼을 미루며 스스로도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사람과 깊은 관계 맺기를 두려워해왔다. 이제와 돌아보니 그것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운 사람에게 곁을 내주는 법을 그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밤 아버지의 편지와 흔적들을 통해 그는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곁을 내어주는 방식이 꼭 한 가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툴러도 무뚝뚝해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는 창가에 서서 그친 눈발 사이로 드러난 별들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던 오래된 원망이 이제는 다른 감정으로 서서히 자리를 바꾸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였고 동시에 뒤늦은 감사였다. 도연은 그 밤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했다는 안도감과 이제는 그 이해를 직접 전할 수 없다는 슬픔을 동시에 느끼며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 도연은 문득 회사 동료들과의 대화한 토막을 떠올렸다. 언젠가 회식 자리에서 한 후배가 물은 적이 있었다. 팀장님은 왜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세요? 그때 도연은 웃으며 성격이겠죠 라고 가볍게 넘겼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질문에 조금 다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어쩌면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정확함을 통해 사람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형태로 도연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작업대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다. 짧은 선잠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꿈을 꾸었다. 저울방 뒷방에서 숙제를 하던 소년 도연과 그 옆에서
묵묵히 저울을 손질하던 아버지의 뒷모습. 꿈속에서 아버지는 뒤돌아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주었다. 도연은 그 미소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갑고 맑은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는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난 밤 흘렸던 눈물과 마주했던 진실들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 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섞여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뒤늦은 이해와 잔잔한 감사가 채워지고 있었다. 도연은 문득 자신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발인 날에도 봉분이 만들어지던 순간에도 그는 슬픔보다는 낯선 공허함만을 느꼈었다. 그러나 이제야 아버지가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마주하며 그는 비로소 제대로 된 애도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뒤늦은 눈물이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눈물이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를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중개인은 다소 의아해했지만 별다른 이의 없이 알겠다고 답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은 홀로 저울방 한가운데 서서 오랫동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회사에 연락해 당분간 재택근무와 휴직을 병행하겠다고 요청했다. 감사팀장이라는 위치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 덕분에 회사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도연은 서울과 청리를 오가며 당분간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먼저 그는 저울방 정리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처분을 위한 정리가 아니라 보존을 위한 정리였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저울들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닦고 손질했다.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던 작업대와 진열대도 새로 닦아 광을 냈다. 낡았지만 정갈했던 가게의 모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정리를 하던 중 도연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아버지가 평생 만들어온 저울들과 정심장을 마을 역사관 혹은 작은 전시 공간에 기증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이장은 흔쾌히 환영하며 마침 마을회관 한켠에 비어있던 공간을 소개해 주었다. 도연은 그곳에 아버지의 유품들을 정리해 작은 전시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시 준비를 하며 도연은 저울추 하나하나에 새겨진 이름과 사연을 정리해 나갔다. 그는 회계사로서의 꼼꼼함을 살려 장부 속 기록과 저울추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목록을 만들었다. 이름을 확인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과 사연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는 이 목록이 단순한 물건 정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선행의 기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시 공간이 얼추 마무리될 무렵 도연은 미숙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의 차가운 말투를 사과했다. 그때는 미안했어.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던 것 같아. 미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내가 이렇게 아버님을 다시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도연은 미숙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작은 행사를 기획했다. 정직함이라는 주제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자리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만든 저울 하나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저울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함께한 저울입니다. 이 저울을 만든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눈금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며 도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삶을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도연은 홀로 저울방으로 돌아와 불을 밝혔다.
낡은 형광등 대신 그는 새로 마련한 따뜻한 색의 전등을 달아두었다. 은은한 불빛이 진열대 위 저울들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는 작업대 앞에 앉아 아버지가 쓰던 낡은 정과 망치를 손에 쥐어보았다. 그리고 작은 노쇠 조각 하나를 꺼내 서툰 솜씨로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다. 아버지,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사랑합니다. 완성된 저울추를 도연은 아버지의 유품 상자 맨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에게 전하는 25해 만의 첫 답장이었다. 도연은 그 밤 작업대에 앉아 오랫동안 저울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는 서울에서의 삶을 떠올렸다. 정확한 숫자와 빈틈없는 서류들 사이에서 그는 늘 완벽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그 완벽함 뒤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늘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그 공허함의 정체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 외면해온 아버지와의 관계였다. 그는 다음 날 회사 상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휴직이 아니라 근무 형태를 조정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한 달의 절반은 서울에서, 나머지 절반은 청웅리에서 지내며 저울방을 돌보고 싶다고 했다. 상사는 잠시 침묵하다. 뜻밖에도 흔쾌히 수락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중요한 일인가 보군. 회사 일이야 어떻게든 조율해 볼 테니 가서 하고 싶은 일 하게. 전화를 끄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눈이 그치고 맑게 갠 밤하늘 위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별빛 아래 이제 막 다시 시작되려는 자신의 삶을 가만히 그려보았다. 서울의 삭막한 사무실과 청웅리의 낡은 저울방, 그 두 세계를 오가며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 길이 두렵지 않았다. 며칠 뒤 도연은 마을회관에 마련한 전시 공간에 마지막 손질을 마쳤다. 개관을 앞둔 전날 밤, 그는 홀로 전시실에 남아 진열장을 정돈했다. 저울추 하나하나를 순서대로 배치하며 그는 이 작은 전시가 단지 아버지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청웅리 사람들이 함께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어려운 시절을 서로 의지하며 견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작은 노쇠 조각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개관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백발의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저마다의 기억을 안고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몇몇 노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추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임노인은 도연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다. 석주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자네가 정말 큰일을 했네. 도연은 그 말에 목이 메어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전시가 자리 잡아갈 무렵 도연은 마을 라디오 방송국의 작은 코너에도 초대받았다. 진행자는 그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청했다. 도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마이크 앞에 앉았다. 제 아버지는 평생 저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울만큼이나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정직함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의 정직함은 곧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방송을 들은 몇몇 청취자들이 저울방으로 직접 찾아와 눈물을 훔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방송이 나간 후 며칠 뒤 도연은 낯선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소포였다.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노쇠 저울추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년 전 한 사장님께 큰 신세를 졌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방송을 듣고 이제야 용기를 냈습니다. 아드님께서 이렇게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디 이 저울추도 전시실 한켠에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마음이 뭉클해졌다. 아버지의 정직함이 만든 인연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렇게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도연은 그 저울추를 조심스럽게 전시함 한켠에 올려두며 문득 이 작은 가게가 이제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지켜가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아버지가 홀로 지켜온 정직함이 이제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더 크고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정리 도중 도연은 문득 주머니 속 열쇠를 떠올렸다. 그는 작업대 아래 오래된 나무 문갑을 다시 살펴보다 구석진 곳에서 작은 자물쇠가 달린 서랍 하나를 발견했다. 열쇠를 꽂아 돌리자 서랍이 부드럽게 열렸다. 안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도연의 이름으로 개설된 적금 통장이었다. 마지막 입금일은 불과 석 달 전이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매달 적은 금액을 이 통장에 넣어오고 있었다. 통장 겉면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혹시 도연이가 결혼할 때 보태줄 돈.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봄이 되었다. 청옥리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개울물도 다시 맑게 흐르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 봄, 정심저울방의 문을 다시 열었다. 가게 간판은 아버지가 새긴 그대로 두었다. 다만 그 아래 작은 팻말 하나를 새로 달았다. 정직을 잇습니다. 도연이 손수 나무를 깎아 만든 팻말이었다. 그는 완전히 저울을 만드는 기술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대신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상담소 겸 전시 공간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다. 평일에는 서울에서 회계와 관련된 재택 업무를 처리하고 주말이면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의 자잘한 세미나 계약서를 봐주는 일을 시작했다. 전시 공간에는 아버지가 남긴 저울들과 정심장, 그리고 저울추 상자가 가지런히 놓였다. 도연은 각 저울추 옆에 작은 설명 카드를 붙여두었다. 이름은 밝히지 않되 그 안에 담긴 사연만은 짧게 소개해 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와 그 앞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아보고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남모르는 이웃의 사연에 마음이 뭉클해졌다고 말했다. 미숙은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저울방을 찾았다. 아이들은 노쇠 저울추를 신기한 듯 만져보며 도연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이 저울은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 글씨는 무슨 뜻이에요? 도연은 그때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정직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직함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만드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가게 마당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봉숭아 씨앗을 심었다. 흙을 만지며 그는 문득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이 마당을 가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소중하게 다가왔다. 그는 저울방 안쪽 벽에 액자 하나를 걸었다. 아버지가 남긴 세 통의 편지를 표구하여 나란히 넣은 액자였다. 그 옆에는 도연이 손수 새긴 저울추도 함께 진열해 두었다. 아버지,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사랑합니다.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도연은 여전히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가끔 도연은 회중시계를 꺼내 태엽을 감았다.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작업대에 앉아 있노라면 마치 아버지가 곁에 앉아 함께 저울을 손질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침묵을 무심함으로 오해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그는 온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도연은 서울과 청미를 오가는 삶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숫자를 좇는 회계사였지만 이제 그 숫자, 뭐뭐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직함이란 결국 사람을 향한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울방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종종 걸음을 멈추고 가게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 안에서는 늙은 아버지의 흔적과 젊은 아들의 정성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대를 이어 지켜온 저울의 정신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가게의 불빛은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하게 마을의 저녁을 밝히고 있었다. 늦은 저녁, 도연은 가게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진열대를 둘러보았다. 그는 상자 속에 담긴 50여 개의 저울추를 하나씩 눈으로 훑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저울방을 찾아올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도 새로운 추를 하나씩 새겨 넣겠다고. 아버지가 그러했듯 말로 다하지 못하는 마음을 손끝으로 새기며 살아가겠다고. 그는 작업대 서랍에서 새 노쇠 조각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낮에 찾아왔던 한 노부부의 사연을 정성스레 새기기 시작했다.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던 그들에게 도연은 낡은 저울 하나를 무상으로 고쳐주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이 작은 가게가 단순히 저울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잇는 곳이었다는 것을.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며 도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처럼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다. 마치 어딘가에서 무뚝뚝하지만 다정한 손길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같았다. 정심저울방의 불빛은 그렇게 대를 이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직과 사랑을 조용히 비추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그 불빛을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저울방을 그저 낡은 가게로 보지 않았다. 그곳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진 마음의 증거였고 침묵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사랑의 흔적이었다. 도연은 오늘도 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내일도 여기서 뵙겠습니다, 아버지. 그 말과 함께 저울방의 작은 종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세월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도연은 작업대 앞에 앉아 낡은 회중시계의 태엽을 감으며 문득 지난 1년을 돌이켜보았다. 처음 부고를 받았던 그 겨울날의 자신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정확한 숫자만을 좇는 삭막한 감사팀장이 아니었다. 여전히 꼼꼼하고 정확했지만 이제 그 정확함 안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해온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늘 너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도연은 이제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보다는 잔잔한 미소가 먼저 떠올랐다. 그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작업대 위 저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울의 두 접시는 오늘도 평온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그 균형처럼 도연의 삶에도 이제 조용한 평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는 작업대에서 일어나 진열장으로 다가갔다. 유리 너머로 아버지가 평생 만들어온 저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지난 1년간 도연이 새롭게 새겨넣은 몇 개의 저울추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노부부의 사연, 방송을 듣고 찾아온 이의 사연, 그리고 미숙과 함께 준비했던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의 첫 졸업생 이야기까지지. 하나둘 늘어가는 저울추들을 보며 도연은 아버지가 걸었던 길이 이렇게 자신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나서기 전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정심저울방. 그 아래 자신이 새로 단 작은 팻말. 정직을 잇습니다. 두 문구가 나란히 걸린 모습을 보며 도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정직함이라는 저울은 이제 아들의 손을 거쳐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중심에는 말로는 다 하지 못했지만 결코 가볍지 않았던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다. 문을 나서기 전 도연은 마지막으로 불빛 하나를 남겨두었다. 진열장 위 아버지의 사진 곁을 은은히 비추는 작은 등불이었다. 그는 그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도록 낮은 조도로 맞추어 두었다. 마치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자리를 이제는 아들이 대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처럼 정심저울방의 작은 불빛은 그렇게 청미의 밤을 오늘도 조용히 밝히고 있었다. 그렇게 정심저울방은 다시 마을의 일부가 되었다. 아버지가 남긴 정직함이라는 씨앗은 아들의 손에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